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5일 월요일 굿모닝 YTN 1부 시작합니다. 먼저 주요 뉴스 보고 오겠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의 사천 논란 중심에 있던 김경일 비대위원이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해 총선 승리를 위한 통합에 공감대를 모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주 방송대담 형식을 통해 국정 운영 방향 등에 대한 대국민 메시지를 밝힙니다.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대한 입장도 밝힐 예정이어서 어떤 수준의 발언이 나올지 관심이 쏠립니다. 경영권 승계를 위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을 부당하게 합병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1심 선고가 오늘 나옵니다. 이 회장 측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앞서 대법원은 승계 작업의 조직적 합병이라고 적시한 바 있습니다. 주민들이 모인 수도권의 한 마을회관에서 지역 농협의 조합원이 흉기를 휘둘러 조합장이 목부 위에 상처를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사건 직후에 도주했던 가해자는 근처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미군과 영국군이 예멘의 후티 반군을 겨냥한 대대적인 공격을 가했습니다. 미군 사망에 대한 보복으로 시리아와 이라크 안에 친이란 민병대를 공습한 지 하루 만인데 후티는 군사작전을 계속할 것이라며 위협을 이어갔습니다. 오늘 전국에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특히 남부 지역에는 겨울호우 수준의 많은 양의 비가 내리겠고 강원 영동과 경북 일부 지역에는 폭설이 쏟아질 것으로 보여 주의가 필요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의 사천 논란 중심에 있던 김경일 비대위원이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김건희 여사 리스크 문제 제기 등 당정 갈등의 요인으로 지목된 만큼 불출마 배경에 더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한 위원장의 리더십을 둘러싼 평가는 엇갈리고 있습니다. 박광렬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 오찬 6일 만에 국민의힘 김경률 비대위원이 오는 4월 총선에 나서지 않겠다고 공식 선언했습니다. 자신의 SNS를 통해 숙고 끝에 당의 총선 승리를 위한 결심이라며 비대위원으로의 역할을 더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한 위원장은 지난달 17일 김 비대위원을 정청래 대항마로 직접 소개하며 험지 마포울 출마에 힘을 실었습니다. 국민의힘의 김경률과 더불어민주당의 정청래 누가 진짜입니까? 약속드립니다. 술잔이 식기 전에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운동권 특권 정치와 이재명 대표 사당화에 맞설 얼굴로 김 비대위원을 내세운 건데 공개적으로 특정 후보 손을 들어줬다며 사천 논란도 불거졌습니다. 여기에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논란과 관련해 김 비대위원의 연이은 문제 제기와 맞물려 대통령과 여당 사령탑 갈등의 핵심 요인으로도 지목됐습니다. 김 비대위원 거취 정리가 당정 갈등 해소의 전제 조건이란 목소리가 당내 일각에서 끊이지 않은 이유입니다. 김 비대위원 불출마 선언에 당 지도부는 사전교감설에 선을 그으면서도 총선 승리에 가장 도움되는 결정을 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사천 논란 관련 한 위원장의 정치적 부담을 덜고 이재명, 운동권 저격수 등 비대위원으로의 역할론 부각에 주력하는 모양새입니다. 본인 소신에 따라서 책임감 있게 결정했다고 보고 비대위원으로서 계속 활동하면서 당에 충분히 큰 역할을 할 수 있고 그것이 선거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한동훈 복심으로도 꼽혔던 김 비대위원의 불출마가 총선을 2달여 남긴 한동훈호의 적잖은 타격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김 여사 리스크라는 본질적 문제를 건드리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번 결정이 자칫 수평적 당정관계 요구에 역행하는 의미로 평가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옵니다. YTN 박광렬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신년 인사차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했습니다. 지난달 초 흉기 피습 사건으로 만남이 불발된 지 한 달 만으로 총선 승리를 위한 통합과 단결에 공감대를 모았습니다. 또 선거제 개편안과 관련한 이 대표의 결단도 임박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안윤아 기자입니다. 경호 차량과 함께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앞에 도착한 이재명 대표. 연초 흉기 피습 사건 한 달 만입니다. 마중 나온 문 전 대통령은 가장 먼저 이 대표의 상처를 살피며 안부를 물었습니다.
아유, 잘 나봤네. 네. 바로도 많이 남았는데? 네, 수술 자국하고 십자가 됐습니다. 진짜 이 비도 없었으면 큰일 났다는 거예요. 두 사람은 곧바로 비서실장들과 함께 30분가량 차를 마시며 대화를 나눴습니다. 이번 승리는 시대적 소명이라며 무엇보다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는 문 전 대통령 말에 이 대표도 용광로에 빗대며 당내 분열과 갈등을 녹여내 단결하겠다고 화답했습니다. 최근 공천 과정에서 두드러진 친명 대 친문 계파 갈등을 의식한 발언으로 풀이되는데 문 전 대통령은 이어진 오찬에서도 단합을 강조했습니다. 두 사람의 이름을 딴 명문 정당을 거론했고 민주당의 우호적인 제3세력과의 연대도 제안했습니다. 이렇게 상생의 정치 하려 그래도 결국은 선거에서 이겨야죠. 우호적인 그런 제3의 세력들까지도 다 함께 힘을 모아서 이렇게 상생의 정치로 나아갈 수 있다면 총선 즈음에서 친문과 친명을 나누는 이 프레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참 안타깝다. 우리는 하나고 또 단합이 다시 한번 제일 중요하다는 말씀을. 이런 가운데 당 지도부 결정권을 위임받은 선거제 개편안과 관련해 이 대표가 조만간 결단을 내릴 거란 관측이 나왔습니다. 광주 현장 최고위 전에 선거제가 논의 테이블에 오르는데 이 자리에서 최종 결론이 도출된다는 겁니다. 공천 시계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당 공천관리위원회는 공천 후보 면접을 마무리하고 이번 주 현역 하위 20% 의원들에게 평가 결과를 개별 통보할 예정입니다. 사실상의 컷오프 명단에 비명계가 많이 포함되거나 선거제 개편안이 결정될 경우 당내 갈등이 재현될 수 있는데 이 대표가 어떤 수습책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YTN 안윤학입니다. 이낙연 전 대표 등 더불어민주당 탈당파가 중심이 된 새로운 미래가 어제 공동 창당 대회를 열었습니다. 하지만 합당의 또 다른 축인 이원욱 조홍천 의원은 불참을 선언하며 출발부터 불협화음이 일었는데 제3지대 빅텐트에도 먹구름이 끼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박기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 탈당파들이 주축이 된 새로운 미래의 공동대표는 이낙연 전 총리와 김종민 의원이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은 통합된 새로운 미래를 신속하게 활성화시키면서 외연을 더 넓히고 기득권 정당에 투표하면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없습니다. 저희 새로운 미래에 힘을 모아주십시오. 하지만 김 의원과 함께 비명계 3인방으로 꼽히던 이원욱 조홍천 의원은 창당대회 도중 불참을 선언했습니다. 수평적이고 열린 통합이라는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면서 용어만 두고 몸만 옮겨가는 묻지마 합당은 안 된다는 겁니다. 반쪽짜리 합당이라는 지적 속에 합당 과정에 동참했던 박원석 전 의원도 당혹감을 나타내며 그런 자세론 대통합을 할 수 없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작은 통합을 못하는 대통합이 어떻게 가능할지 저로서는 의문입니다. 간명하게 말씀드리면 제2의 윤영찬 사태다. 이들을 분열로 이끈 건 제3지대 빅텐트를 위한 구체적인 추진 방안을 둘러싼 이견이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 측은 YTN과의 통화에서 이원욱 조홍천 두 의원이 이준석 대표의 개혁신당과 먼저 손을 잡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갈등이 시작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민주당 탈당파들의 미니 텐트부터 파열음이 불거진 셈입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일단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제는 대화를 할 때라며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이제 설이 다가오는 과정 속에서 서로 간에 대화를 시작할 때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마 때로는 산골짜기를 만날 것이고 때로는 언덕을 만나는 그런 과정이 될 것입니다. 다만 이 대표는 앞서 민주당 출신들의 신당을 겨냥해 윤회관이 되고 있다는 등 부정적인 발언을 이어가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민주당 탈당파들의 내부 분열상까지 표출되면서 제3지대 빅텐트 전망을 더욱 어둡게 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YTN 박규환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신년 대담이 이번 주 공개됩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어제 용산 대통령실에서 KBS와 신년 대담 방송을 위한 촬영을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녹화된 대담은 KBS를 통해 오는 7일 방송될 예정입니다. 윤 대통령은 신년 대담에서 국정 운영에 대한 소회와 각종 국정과제 추진 배경에 깔린 철학,
노동교육연금 등 3대 개혁 추진 계획 등을 언급할 걸로 보입니다. 또 국민 관심이 집중된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대한 국민 이해를 구하고 제2부속실 신설과 특별감찰관 임명 등 제도적 보완책을 발표할 걸로 알려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KBS 신년 대담 방송을 녹화한 건 재갈 물린 방송을 앞세워 녹화 대담 뒤에 숨은 거라며 그런다고 김건희 게이트를 비껴갈 수는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권칠승 수석 대변인은 어제 브리핑에서 취임 100일 기자회견 이후 윤 대통령의 정식 기자회견은 단 한 차례도 없었고 약식 회견마저 일방적으로 중단했다며 이같이 지적했습니다. 이어 윤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 거부와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대해 입장을 밝힐지 주목된다며 만약 기존 입장을 되풀이한다면 감당할 수 없는 국민적 심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경영권 승계를 위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을 부당하게 합병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1심 선고가 오늘 이뤄집니다. 이 회장 측은 줄곧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앞서 대법원이 두 회사의 합병을 두고 승계 작업의 일환이라고 적시해 그 선고 결과에 관심이 쏠립니다. 그동안의 재판 과정과 쟁점을 김철희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삼성의 부당합병 의혹 수사는 지난 2018년 11월 증권선물위원회 고발로 시작됐습니다. 제일모직의 자회사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분식회계 정황을 넘겨받은 검찰은 한 달 뒤 대대적인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회계 부정의 목적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경영권 승계에 있는 것으로 판단해 칼끝을 직접 이 회장에게 겨눴습니다. 하지만 이 회장이 구속을 피하고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도 수사 중단과 불기소를 의결하는 등 과정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1년 9개월에 걸친 수사 끝에 검찰의 선택은 불구속 기소였습니다. 이재용 부회장과 미래전략실은 최소 비용으로 삼성그룹을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이 회장 핵심 혐의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이른바 부당합병 의혹입니다. 삼성물산 가치를 인위적으로 낮춰 주주들에게 손해를 끼치는 합병을 추진했고 그 대가로 이 회장은 그룹 지배력을 확보했다는 게 검찰 판단입니다. 검찰은 수사 실마리가 된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역시 불공정 합병 논란을 피하기 위한 작업으로 판단하고 결심 공판에서 이 회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5억 원을 구형했습니다. 반면 이 회장 측은 줄곧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 회장 개인 이익을 염두에 둔 적이 없고 절차를 지킨 합병이 두 회사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것으로 생각했단 겁니다. 다만 앞선 사법부 판단은 이 회장 측 주장과 차이가 있습니다. 국정농단 사건 당시 대법원은 이 회장 경영권 승계 작업이 존재하고 이를 위해 부정한 청탁도 이뤄졌다고 못 박았고 최소 비용으로 삼성그룹 주요 계열사들인 삼성전자, 삼성생명에 대한 이재용의 지배권 강화라는 뚜렷한 목적을 갖고 이후 합병을 두고는 그룹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승계 작업의 일환이라고 적시하기도 했습니다. 합병 당시 삼성물산 지분을 보유하고 있던 엘리엇이 국제투자 분쟁에서 승소하기도 했는데 중재판정부는 두 회사 합병이 엘리엇을 비롯한 삼성물산 주주들 손해로 이어졌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와 별도로 사법농단 혐의로 기소된 임종원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1심 선고도 이 회장과 같은 시간 진행됩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달 26일 1심에서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은 가운데 당시 사법부 3인자인 임 전 차장에 대해 어떤 판단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YTN 김철입니다. 수도권의 한 마을회관에서 지역농협조합원이 조합장에게 흉기를 휘두르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조합장은 목 부위를 찔려 병원으로 옮겨졌고 조합원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준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마을회관에 출입 통제선이 쳐졌습니다. 어제 오후 3시 반쯤 지역농협조합원인 60대 남성 A씨가 60대 조합장에게 이곳에서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당시 마을회관에서 열린 경영 설명회에 참석한 주민들은 A씨가 배당금 등을 두고 조합장과 입씨름했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이곳 마을회관에서 조합장과 말다툼을 벌인 남성은 150m 정도 떨어진 자택에서 흉기를 가지고 돌아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목 부위에 상처를 입은 조합장은 헬기를 이용해 인근 권역 외상센터로 이송돼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씨를 말리던 또 다른 조합원도 흉기에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흉기를 휘두른 A씨는 범행 직후 도주했는데 범행 50분 만에 마을회관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A씨가 범행 직후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자세한 범행 경위와 동기를 파악하기 위해 현장에 있던 주민 40여 명과 조합장을 차례로 조사할 방침입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대출을 해주겠다는 말에 계좌 정보를 건넸다가 피싱 범죄에 연루되면서 계좌가 동결된 남성이 있습니다. 의도치 않게 범죄에 얽혔더라도 자칫 공범으로 몰릴 수 있어 발빠른 조치가 필요하지만 지지부진한 경찰 수사로 벌써 몇 달째 계좌가 묶여 이 남성은 현금으로만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윤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10월 20대 최모 씨는 대출을 권유하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집안 사정이 어려운 데다 전세 사기까지 당해 급전이 필요했던 최 씨는 상담원의 말을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도 어떻게 보면 일을 해야 되는데 전세 사기로 인해서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고 지푸라기라도 잡자는 심정으로 그 대출해준다는 문자에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등기 우편으로. 하지만 약속했던 대출은 없었습니다. 대출을 해주겠다는 이들은 피싱 일당이었고 최 씨 계좌를 대포 통장으로 악용한 겁니다. 또 다른 금융사기 피해자 신고로 하루아침에 계좌가 묶이면서 비대면 거래가 모두 정지됐습니다. 오로지 창구에 가서 현금을 인출해서 현금으로 살아야 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설령 금융사기 일당에게 깜빡 속았더라도 계좌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면 범죄자로 인정돼 얼마든지 처벌 가능합니다. 이 때문에 피해자로 인정받으려면 자신이 사기당했다는 증거들을 확보하는 등 발빠른 대처가 필수입니다. 그 대포 통장주들은 분명히 명확하니까 찾을 수가 있어서 그래서 대포 통장주들한테 먼저 연락이 갈 거고 그래서 이제 소환을 이제 입건을 시키는 거죠. 그런 이제 자기 방어할 수 있는 자료가 없거나 이러면 사실 이제 미필적 고의 인정돼서 다 처벌은 받으셔야죠. 문제는 지지부진한 경찰 수사입니다. 벌써 넉 달째 최 씨 계좌를 동결해놓고는 입건이나 소환 조사는커녕 아직 수사 관련 내부 전산망에 이름조차 올리지 않은 겁니다. 답답한 마음에 최 씨가 먼저 경찰에 두 발로 찾아가고 수차례 전화로 문의했지만 제대로 된 답변은 고사하고 엉뚱한 동명이인 사건 상황을 알려주며 혼선만 빚게 했습니다. 저랑 어제도 통화하셨잖아요 이러는 거예요. 처음 전화 드렸다고 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다른 년생이시네요.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어이가 없었죠. 이에 대해 취재진이 문의하자 사건 담당 경찰서는 수사 관련 사항이라 할 수 있는 말이 없다고만 응답했습니다. 결국 최 씨는 아무것도 손쓸 방법 없이 경찰 수사가 서둘러 진행되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YTN 윤태인입니다. 어제 서울의 낮 기온이 12.2도로 역대 가장 따뜻한 입춘을 기록하는 등 전국적으로 3월 중순에 해당하는 고온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오늘 전국에 비나 눈이 내리면서 고온은 꺾이겠고 또 일부 지역에는 폭설과 많은 비가 예보됐습니다. 김민경 기자입니다. 봄이 시작된다는 절기 입춘. 서울은 낮 기온이 12.2도까지 올라갔습니다. 기상 관측이 시작된 1973년 이후 가장 높은 입춘 기온입니다. 서울만이 아닙니다. 제주 고산 15.1도, 강원도 영월 13.1도, 전남 광양 12.2도 등 전국 대부분 지역이 지난 30년 입춘 기온 중 가장 높았습니다. 입춘 평균 기온은 0.3도. 이보다 10도나 높은 입춘 고온이 전국적으로 나타난 건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으로 따뜻한 남풍이 계속해서 유입됐기 때문입니다. 기온은 당분간 평년보다 높겠다는 예보인데 오늘 전국에 비나 눈이 내리면서 다소 내려가겠습니다. 4일에서 6일 사이 남쪽으로 통과하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남부 지역에는 많은 양의 비, 강원 영동과 경북 북동 상지에는 많은 양의 적설이 예상됩니다. 내일까지 강원 산간엔 최고 30cm, 경북 산간과 동해안은 많게는 15cm의 폭설이 쏟아질 걸로 보입니다. 내륙은 강수량이 많지 않겠지만
제주 산간에 최고 80mm 이상, 남해안에는 20에서 60mm의 겨울 호우 수준의 비가 예보됐습니다. 비와 눈은 오늘 새벽부터 오후까지 집중될 걸로 보여 출근길 교통안전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YTN 김민경입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8%로 반년 만에 2%대로 떨어졌지만 농산물의 가격은 날이 갈수록 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사과나 배, 감 등 성수품의 가격이 급등하면서 명절 장바구니 부담을 키우고 있습니다. 황보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체 물가가 조금씩 안정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농산물 가격은 예외입니다. 지난달 농축수산물 소비자 물가 지수는 122.71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 가까이 올랐습니다. 특히 과일 물가 상승률은 28.1%로 전체 평균 상승률보다 10배 높게 나타났습니다. 품목별로는 사과가 56.8% 올라 가장 높았고 배가 41%, 귤과 감이 39% 등의 순이었습니다. 사과나 딸기, 배, 감 이런 쪽이 다 생산량이 감소했기 때문에 지금 몇 개월째 하락한 그 물가가 좀 비싼 상황이고요. 그리고 귤 같은 경우는 또 수요가 증가했기 때문에. 설을 앞두고 농산물 값은 더 치솟고 있습니다. 지난 2일 기준 사과 도매 가격은 10kg에 92,240원으로 1년 전보다 2배가량 훌쩍 뛰었습니다. 대파 가격은 1kg에 4,110원으로 1년 전보다 70% 가까이 올랐습니다. 명절에 온 가족이 함께 외식하는 것도 부담입니다. 지난달 외식 물가 상승률은 4.3%로 지난해 11월 이후 2달 연속 둔화했지만 30개월 넘게 전체 평균을 웃돌고 있습니다. 정부는 사과와 배, 소고기, 명태 등 성수품 16개 품목을 평상시에 1.5배 수준으로 확대 공급하고 할인 지원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YTN 인수를 추진하고 있는 유진그룹 총수 일가가 과거에 계열사들을 동원한 700억대 사옥 매입을 통해서 사익 편취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자금 능력이 없는 유령 계열사를 통해 막대한 임대 수익을 올리면서도 유진 측은 명확한 해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데요. 유진그룹을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으면서 공정성과 투명성이 생명인 방송사의 최대 주주로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영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여의도 한복판에 자리한 유진그룹 사옥입니다. 유진투자증권과 유진기업 등 핵심 계열사들이 이 건물에 입주했습니다. 15층짜리 여의도 사옥은 지난 2015년 천안기업이라는 소규모 법인이 750억 원대에 매입해 매년 70억 원 안팎의 임대료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2018년 공개된 천안기업의 재무 상황을 살펴보던 금융감독원은 의심쩍은 부분을 발견했습니다. YTN이 확보한 2018년 당시 금감원 자료입니다. 건물 매입 당시 천안기업은 자본금이 2억 원, 자산은 14억 원 수준. 개인 사업자인 천안기업의 경영 상황을 보면 자체 자금 조달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유경선 회장 일가가 70%에 가까운 지분을 갖고 있다 보니 계열사의 부당 자금 지원이 있었을 거라 의심한 겁니다. 그런 능력이 없잖아요. 일단 돈을 빌려줄 회사가 없을 텐데. 그래서 여러 가지 방식의 부당 지원이 결합될 수 있는 거래 구조로 보이고요. 몸집보다 300배 이상의 돈은 어디서 났을까? 이들은 이른바 총수익 스와프, TRS 계약을 맺었습니다. 자금력이 있는 유진기업이 보증을 서고 천안기업이 다른 투자자로부터 돈을 빌리는 방식입니다. 천안기업은 더 많은 대출을 받을 수 있었고 이후 증자까지 나서며 700억대 거액을 마련했습니다. 이후 유진그룹 사옥의 수십억 원 임대료는 천안기업의 최대 주주였던 유 회장 일가에게 돌아가는 구조가 됐습니다. 금감원 자료를 넘겨받은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익 편취 혐의로 천안기업을 조사 대상으로 봤습니다. 하지만 당시 정식 신고가 없어 본격 조사로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2018년 대기업에 처음 이름을 올린 유 회장 일가도 천안기업 지분을 발빠르게 20% 이하로 낮추는 방법으로 규제를 피해갔습니다. 전문가들은 사익 편취 감시망이 강화되면서 우회적인 방법으로 총수 일가의 수익을 몰아주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합니다.
전혀 불가능하죠. 건물을 사면서 그런 레버리지 효과를 일으킨다는 건 일상적인 경영에서는 기대할 수 없는 거고, 지배구조 보면 당연히 충분히 의심은 가죠. 이게 참 한계죠, 법의 한계. 현재 천안기업 대표는 유 회장 최측근으로 알려진 김진구 유진그룹 혁신기획실장이 맡고 있습니다. 김 실장은 유진그룹이 YTN 인수를 위해 자본금 1,000만 원에 설립한 특수목적 법인 유진 ENT 대표도 겸하고 있습니다. YTN은 유진기업 측에 천안기업과 TRS 계약을 맺은 이유와 관련 입장 등을 여러 차례 물었지만 구체적인 답변을 듣지 못했습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미군과 영국군이 예멘의 후티 반군을 겨냥한 대대적인 공격을 가했습니다. 미군 사망에 대한 보복으로 시리아와 이라크 내 친이란 민병대를 공습한 지 하루 만입니다. 하지만 후티는 훈련 영상을 공개하며 군사작전을 계속할 것을 다짐했고 또 배후로 지목되고 있는 이란도 미국이 실수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기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밤중 예멘의 수도 사나 부근에서 폭격으로 섬광이 번쩍입니다. 미군이 영국군과 함께 예멘의 13개 지역 36개 목표물을 공격했습니다. 홍해에 있는 항공모함과 구축함 등에서 전투기가 출격하고 토마호크 미사일을 발사해 후티 반군의 무기 발사대와 레이더 기지, 드론 기지 등을 타격했습니다. 미군과 영국군이 후티 반군을 공격한 것은 이번이 세 번째로 이번엔 호주와 바레인, 캐나다, 덴마크, 네덜란드, 뉴질랜드도 작전에 참여했습니다. 하루 전 이라크와 시리아 공습에 이어 이틀 연속 이란 지원을 받는 무장 세력을 때린 것인데 미국은 하루 전 공격과는 성격이 다르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부 장관은 성명을 내고 이번 공격이 후티가 홍해를 지나는 배들을 공격하는 능력을 제어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공격을 멈추지 않을 경우 더 큰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후티 반군은 이번 공격이 예멘의 수도 사나 남부에까지 이루어졌다며 미국과 영국을 맹비난했습니다. 이스라엘과 미국을 대상으로 한 공격 훈련 영상을 공개한 후티 반군은 이번 공격에 긴장 고조는 고조로 대응할 것이라며 위협을 이어갔습니다. بأننا سائرون في طريق التدريب لرفع قدرات ومهارات قواتنا المسلحة وأننا جادون في كل ما نقوم به. 후티 측은 공습에도 입장을 바꾸지 않는다며 희생을 치르더라도 가자 지구의 학살과 공격이 끝날 때까지 군사작전을 계속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란도 외무부 성명에서 영내 긴장과 불안을 키우는 모험이자 전략적 실수라고 비판하고 유엔 안보리가 이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월요일 회의를 열고 미국의 이라크와 시리아 공습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YTN 기정훈입니다. 러시아가 점령한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의 빵집과 주거용 건물이 로켓포 공격을 받았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가 민간 건물인 걸 알고도 공격했고 이로 인해 최소 28명이 사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동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처참하게 무너진 건물에서 구조대원들이 사상자를 찾아내 들것에 실어 나릅니다. 러시아가 점령한 우크라이나 동부 루안스크 지역의 빵집과 주거용 건물에 우크라이나의 로켓포가 날아든 것입니다. Слышу крики, и меня ударило что-то в спину. Я поворачиваюсь, меня задавило плитами. И очень много там кричало «помогите», но мы все сами под плитами. 루안스크 당국은 이 공격으로 수십 명의 사망자와 부상자가 발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К сожалению, 28 человек нам спасти не удалось. Среди них беременная женщина со своим 5-летним ребенком. 루안스크 당국은 잔해 속에 수십 명이 깔려 있을 것으로 보고 구조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폭격을 당한 도시는 루안스크 지역의 리시찬스크로 2022년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뒤 러시아에 점령당했습니다. 러시아는 이번 공격에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지원한 고속기동 포병 로켓 시스템, 즉 하이마스가 쓰였다고 밝혔습니다. 하이마스는 사거리가 80km에 이르며 미사일처럼 정확히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는 강력한 위력의 유도 로켓을 장착해 우크라이나군 전력 강화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입니다. 러시아 외교부는 이번 공격이 테러라면서 당시 빵집에 수많은 사람이 있는 것을 알면서도
우크라이나가 고의로 폭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서방이 지원한 무기가 쓰였다는 점에서 국제사회가 이번 공격을 규탄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이와 관련해 아직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YTN 이동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주 방송 대담 형식을 통해 국정 운영 방향 등에 대한 대국민 메시지를 밝힙니다.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대한 입장도 밝힐 예정이어서 어떤 수준의 발언이 나올지 관심이 쏠립니다. 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KBS와 진행한 신년대담 녹화가 이번 주 방송됩니다. 신년 기자회견과 김치찌개 회동 등 여러 선택지가 논의됐지만 결국 언론사와의 대담 방식을 선택한 겁니다. 기자들과 미세한 논쟁을 벌이는 것 대신 정제된 틀 안에서 자신의 국정 철학을 제대로 설명하는 게 낫겠다는 윤 대통령의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대담에서는 국정 운영에 대한 소회와 각종 국정과제 추진 배경에 깔린 철학, 노동, 교육, 연금 등 3대 개혁 추진 계획 등이 주로 언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가장 큰 관심은 부인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논란에 대한 윤 대통령 입장입니다. 사전 조율에서부터 김 여사 논란은 짚고 넘어가기로 협의된 만큼 의혹에 대한 언급은 어떤 방식으로든 나올 예정입니다. 함정 취재에 따른 정치 공작 피해자라는 게 일관된 입장이지만 윤 대통령이 직접 유감을 표명하며 부정적 여론을 달래기 위한 돌파구를 모색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이미 거론된 특별감찰관 임명과 같은 재발 방지책 등 기존 입장에서 더 나아가지 못할 경우 역풍이 불 거란 우려도 나옵니다. 대국민 사과와 함께 김 여사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것이 성남 민심을 달랠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명심하십시오. 대담 직후엔 곧이어 설 연휴가 시작됩니다. 지난해 나란히 한복을 입고 설 명절 인사를 전했던 윤 대통령 부부. 우리 사회의 곳곳을 밝혀주시는 모든 분께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올해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지난해 12월 중순 이후 공식 석상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는 김 여사가 설 인사로 행보를 재개할지도 관심입니다. 총선을 앞두고 정부 여당으로선 지지율 반등이 절실한 가운데 이번 신년 대담에 어떤 내용이 담기느냐가 설 민심을 좌우할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2월 5일 월요일 미리 보는 오늘입니다. 설 연휴를 앞두고 오늘 국민의힘은 수도권 전통시장을 찾으며 민생 행보를 이어갑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 등 당 지도부는 오늘 오후 서울의 대표적인 전통시장 중 하나로 꼽히는 정동시장을 방문하는데요. 설을 앞둔 장바구니 물가 현황을 점검하고 소상공인과 이용객 등으로부터 기타 민생 현안도 듣겠다는 계획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어제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한 데 이어 오늘은 광주를 찾아 현장 최고위원회를 주재합니다. 이 대표는 오전에 5.18 민주묘지를 참배하고 지도부와 함께 현장 최고위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특히 당 지도부로부터 결정권을 위임받은 선거제 개편안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져 최종 입장을 정리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삼성그룹의 부당합병과 회계 부정 혐의로 기소된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의 1심 결과가 오늘 나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오후 2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회장의 선고기일을 진행합니다. 앞서 검찰은 이 회장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또 실질적인 이익이 귀속된 점 등을 고려해서 징역 5년에 벌금 5억 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사법농단 혐의로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주에 무죄를 선고받은 가운데 오늘은 임종원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1심 선고도 나옵니다. 오늘 오후 2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차장의 선고기일을 진행합니다. 지금까지 미리 보는 오늘이었습니다.
내 집 마련의 꿈을 갖고 수년 전에 분양을 받았는데 정작 입주를 해보니 아파트 바로 옆에 산 비탈면이 그대로 노출돼 있다면 황당하겠죠. 비나 눈이 오면 산사태라도 날까 입주민들은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윤혜리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2년 전 서울 서초구에 있는 도시형 생활주택을 분양받은 A씨는 창문 밖을 내다보면 한숨만 나옵니다. 바로 옆에 떡하니 자리 잡은 흑산 때문입니다. 홍보물에는 정원으로 표시돼 있었지만 실상은 전혀 달랐습니다. 시뻘건 토사가 그대로 드러나 손으로 살짝 만지기만 해도 흙과 돌이 우수수 떨어집니다. 25평 이제 공급 면적 기준으로 여기가 이제 13억이 넘게 분양을 했거든요. 사실 집을 소유한 분도 이게 위험하지만 전세입자분들도 이제 2년을 살아야 되는데 2년 동안 비가 많이 오면 안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전세를 여기 안 들어오려고 하시거든요. 거실 베란다와 산 비탈면이 맞닿아 있는 저층 세대 상황은 더 심각합니다. 비가 많이 오는 여름이면 창문으로 토사물이 쏟아질 우려도 큽니다. 1층 세대 거실 창문에서 바로 3m 정도 떨어진 바로 이곳에는 산 비탈면이 그대로 노출돼 있습니다. 주택 건설 기준 규칙은 건축물이 비탈면과 맞닿아 있을 경우 건축물이 비탈면의 높이만큼 떨어져 있도록 하고 수해 방지를 위해 나무와 잔디를 심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아파트는 구청으로부터 준공 인가전 사용 허가를 받아 지난해 말부터 이미 입주를 시작했습니다. 입주자들이 문제를 제기하자 조합과 시공사는 뒤늦게 사유지라 손을 댈 수 없었다는 해명을 내놨습니다. 조합에서 공사 초기 사유지를 매입하려 했지만 소유주가 불분명해 연락이 닿지 않았다는 겁니다. 구청도 부랴부랴 조치를 취했습니다. 서초구청은 시공사가 허가 없이 무단으로 형질을 변경하고 나무를 잘라냈다며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습니다. 또 시공사와 조합에 집중호우로 인한 산사태를 막기 위해 옹벽과 배수로를 추가 설치하라고 요구했습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지난달 경남 사천의 다가구 주택에서 한 남성이 이웃 주민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층간소음이 문제였습니다. 이에 다가구 주택 층간소음 관리도 촘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임형준 기자입니다. 지난달 28일 경남 사천시 다가구 주택에서 일어난 이웃 주민 살인 사건. 층간소음이 발단이었습니다. 평소 층간소음 불만이 있던 50대 남성은 피해자와 층간소음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 흉기까지 휘둘렀습니다. 이런 층간소음 관련 강력범죄는 느는 추세입니다. 층간소음으로 시작된 살인이나 폭력 등 5대 강력범죄가 지난 2016년 11건으로 집계됐습니다. 그런데 2021년 110건으로 5년 사이에 10배나 늘었습니다.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선 정책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정부는 급기야 새로 짓는 아파트가 층간소음 기준을 맞추지 못하면 시공업체의 보안 공사를 의무화했습니다. 하지만 다가구 주택은 이런 정부 정책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원룸이 밀집한 원룸촌에 나와 있습니다. 원룸 같은 다가구 주택에 사는 주민들은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층간소음 기준을 명시한 공동주택 층간소음 규칙이 있지만 원룸 같은 다가구 주택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층간소음 이웃사회센터 중재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물론 다가구 주택도 소음 방지를 위한 구조 기준은 있습니다. 하지만 2018년 이후 짓는 주택만 적용받아 이전에 지은 다가구 주택은 사실상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겁니다. 따라서 다가구 주택도 층간소음 관리 울타리에 들어오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공동주택의 범위에 있는 그 대상만을 지금 그 층간소음 정책에 지금 해당이 되고 있는데 다가구나 단독 이런 그 소규모 주택으로 그 대상을 좀 넓히는 거죠. 다가구 주택 층간소음의 규제나 관리를 위한 정책적인 접근이 절실해 보입니다. YTN 임영준입니다. 어제 오전 6시 20분쯤 울산 울주군 온양읍에 있는 세라믹 제조 공장에서 불이 나 4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공장 건물이 모두 불타
소방서 추산 1억여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경찰과 소방은 CCTV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어제 오전 10시 40분쯤 인천 논현동에 있는 고물상에서 LPG 가스통이 폭발하면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가스통 분리 해체 작업을 하던 50대 남성이 얼굴과 왼손에 각각 1도와 2도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불은 건물 외벽 등을 태운 뒤 2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아침 8시 50분쯤 전북 정읍시 하북동의 한 공장에서 50대 남성 노동자 한 명이 기계에 끼이는 사고가 났습니다. 이 남성은 두 다리를 심하게 다쳐 구급차로 인근 병원에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남성이 기계를 수리하다가 사고를 당한 걸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고금리 고물가가 장기화하며 식재료와 소모품의 소비가 외환위기 이후 가장 많이 감소했습니다. 생활에 필요한 물품의 소비가 줄었다는 건 서민들의 삶이 그만큼 팍팍해졌다는 걸 보여줍니다. 김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월급 빼고 모두 올랐다는 고물가 시대. 소비자들은 꼭 필요한 식재료나 소모품에도 지갑을 닫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매 판매는 2021년 5.8% 증가했다가 2022년 0.3% 줄어들며 감소세로 바뀌었습니다. 지난해는 1.4% 감소했는데 2년 연속 줄어든 것은 외환위기 이후 처음입니다. 음식과 식료품 소비가 2.6%, 의약품도 1.5% 감소하는 등 관련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많이 줄었습니다. 화장품도 11.5% 감소해 코로나19 이후 가장 큰 감소폭을 보였습니다. 옷과 신발, 가방, 오락과 취미용품 등 모든 품목에서 1년 전보다 소비가 줄었습니다. 식료품이라든가 의료용품이라든가 에너지 지출과 같은 필수적으로 삶을 영위하기 위한 부문에 있어서 소비 지출이 줄었다는 것은 말 그대로 저소득층의 삶이 팍팍해지고 있다, 질이 떨어지고 있다. 코로나19 이후 비교적 상승세를 타던 서비스업 소비도 주춤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서비스업 생산은 2.9% 증가해 최근 3년 중 가장 낮은 증가폭을 보였습니다. 민간 소비와 밀접하게 연관된 도매와 소매업은 0.8% 감소했고 숙박과 음식점도 0.5% 증가에 그쳤습니다. 고물가와 고금리로 인해서 처분 가능 소득이 줄어들었는데 국내보다는 해외 여행이라든가 해외에서 쇼핑을 더 매력적으로 여긴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의 서비스 지출액의 증가율은 점점점 줄어들 거다. 최근 수출이 늘어나며 경기 회복 흐름이 보이지만 가계부채와 중동사태 등 불안 요인이 여전해 경기 회복을 체감하기란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YTN 김선입니다. 세계적인 전기차 수요 둔화로 후방산업인 2차 전지 업계도 고비를 겪고 있습니다. 업황 회복까지는 갈 길이 먼 가운데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 보조금 축소 가능성까지 나오면서 먹구름이 끼고 있습니다. 김태민 기자입니다. 고금리와 세계적인 경기 침체는 혁신 제품으로 꼽히는 전기차 수요부터 뚝 떨어뜨렸습니다. 세계 1위 전기차 업체인 테슬라의 주가가 연초부터 폭락을 거듭하는 것도 이런 위기감 때문입니다. And U.S. demand for electric vehicles is really not taking off. I think one of the challenges as we think about a company like Tesla is they've been priced like a technology innovator, but still they have to sell that innovation through automobiles, and automobile demand has been soft. 후방 산업인 배터리 업계 역시 전기차 수요 둔화와 함께 위기를 맞았습니다. 국내 배터리 제조사들은 지난해 4분기 들어 나란히 기대에 못 미치는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부진은 아니지만 배터리 업계가 현재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고를 수 있는 선택지는 많지 않습니다. 전기차 대중화를 막고 있는 주행거리 등의 문제는 당장 개선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기술 혁신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장시간이 소요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한 번에 주행할 수 있는 거리가 길지 않다면 자주 충전할 수 있도록 어떤 인프라를 개선해서 저희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중국의 배터리 제조사들은 저렴한 가격을 앞세워 주요 완성차 업체들과 합작법인을 세우고 속속 미국 시장에 진출하고 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오는 11월 치러질 미 대선 결과와 맞물려 전기차 보조금이 축소되거나 사라질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만일 트럼프 후보가 집권까지 하게 된다면 IRA에 대해서 변경하려는 시도는 최소한 하지 않을까. 나아가서는 폐지까지도 검토를 하지 않을까라고 저희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미래 핵심 기술로 우뚝 선 배터리 산업이 연초부터 잇단 악재에 부딪히며 숨을 고르는 가운데 어떤 카드로 반전을 꾀야 할지 주목됩니다. YTN 김태민입니다. 최근 미국에서 팝스타 테일러 스위프트의 딥페이크 음란물이 유통되는 등 AI를 활용한 범죄가 도를 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AI 콘텐츠에 대한 규제 논의를 시작했는데요. 하지만 눈에 띄게 발전하는 기술의 속도를 따라잡으려면 갈 길이 멉니다. 차정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생성형 AI를 이용한 딥페이크 기술이 사이버 범죄의 핵심 도구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 팝스타 테일러 스위프트의 얼굴이 음란 이미지에 악의적으로 합성돼 SNS상에 순식간에 퍼져나간 겁니다. 미국 백악관과 상원에서도 사태의 심각성을 우려하며 대책 마련에 나선 가운데 국내에서도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우선 콘텐츠 업계에서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저작권 침해입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저작권법 개정안에는 AI의 자유로운 학습권을 보장하는 면책 규정이 있는데 이를 허용하면 원작자 고유의 창작물 저작권이 침해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우리의 그림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학습하고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권리를 주장하고 또 약간 감시를 할 필요가 있겠다. 창작자 보호 취지로 AI를 활용한 콘텐츠에 별도 표기를 의무화하자는 법안도 발의된 상태입니다. 어느 범위까지, 어떤 방식으로 표기하게 할지가 과제인데 특히 적정한 제재 수단 없이는 무용지물이 될 거라는 의견도 제기됐습니다. 인공지능 개념을 좀 더 명확하게 해야 된다. 아니면은 위반 시 제재 명시하는 부분 어떤 콘텐츠에 대해서 이 표시 의무를 할 것인가. 그리고 업계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산업계에서는 인공지능 기능을 도입한 IT 기술을 앞다퉈 출시하고 있는 가운데 축복이냐 재앙이냐, 인공지능 규제를 둘러싼 해답은 쉽게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차정은입니다. 프로농구를 대표하는 스타에서 이제는 SNS 팔로워 수가 85만 명을 돌파한 월드스타로 발돋움한 선수가 있습니다. 이 선수를 보기 위해 해외 팬들까지 농구장을 찾아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넷플릭스 시리즈 솔로지옥3에서 자신의 매력을 마음껏 발산한 프로농구 창원 LG의 이관희 선수를 허재원 스포츠부장이 만났습니다. 그 방송에서의 이관희 말고 평상시 이관희도 인기가 많았잖아요. 네, 당연하죠. 당연히 제가 나간다면 시즌 1, 시즌 2보다 더 잘 될 거라는 걸 아셨기 때문에 저를 뽑으셨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85만밖에 안 된 것 같아서 조금 서운하긴 한데 이제 좀 다닐 때는 마스크에 안경까지 좀 쓰고 네. 자신의 매력에 흠뻑 빠져 사는 오로지 직진만 있는 월드스타 이관희입니다. 언제나 있는 그대로의 감정을 솔직하게 보여주는 게 자신만의 매력 포인트라고 스스로 분석합니다. 12명 출연자 중에 가장 솔직하고 진실되게 방송에 임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만의 스타일로 하고 온 것 같아요. 네. 솔로지옥 시즌3에서 뜨거운 인기를 불러일으킨 이관희. 2만 5천여 명이던 SNS 팔로워 수가 85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85만밖에 안 된 것 같아서 조금 서운하긴 한데 100만 정도 된다면 제가 카페를 하나 빌려서 제가 팬분들에게 커피와 케이크를 제가 쏘도록 하겠습니다. 명실상부 월드스타라는 설렘은 잠시 잊고 이관희는 이제 다시 농구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주장을 2년째 맡으면서 백넘버를 0번으로 한 이유가 제 자신을 내려놓고 모든 걸 이제 팀에게 맞추겠다는 의미로 백넘버를 정했기 때문에. 감독과 주장의 관계를 넘어 친형제 이상의 케미를 자랑하는 LG 조상영 감독과는 이제 우승이라는 같은 목표를 향해 함께 걸어갑니다. 몸이 안 돼 있으셔가지고 제 공을 건드리지 못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제 차선책으로 저를 때리는 걸로 선택하신 것 같은데 뭐 그래도 나름 재밌게 나온 것 같아서. 팀의 첫 우승과 100만 팔로워라는 두 가지 목표를 향해 이관희는 오늘도 코트를 누비고 있습니다. YTN 허정원입니다. 월요일인 오늘 전국에 비나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특히 영동과 경북 북동 산간에는 많은 눈이 예보되며 대설특보도 내려졌는데요. 출근길 비와 눈이 내리며 평소보다 가시거리가 짧고 도로가 많이 미끄러울 것으로 보입니다.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까지 강원 산간에 30cm 이상, 동해안에도 15cm 이상의 폭설이 쏟아지겠고요. 서울 등 수도권에는 1에서 5cm의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제주 산간과 남해안에는 최고 4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오늘 비와 함께 전국적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특히 해안가를 중심으로는 강풍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너울성 파도도 높게 일겠습니다.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 영상권으로 출발하며 큰 추위는 없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4도, 강릉 0.7도를 나타내고 있고요. 한낮에는 기온이 크게 오르지 못하고 아침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서울 4도, 대전 5도, 부산 9도가 예상됩니다. 이번 눈비는 내일 오전이면 대부분 그치겠고요. 이후로는 맑고 온화한 겨울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굿모닝 YTN 1부 마칩니다. 잠시 후 2부가 이어집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